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재랑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신 곡은 나훈아 콘서트에 나훈아 씨가 이제 콘서트에서 배신자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의 배신자라는 노래로 원래 도경이라는 가수분이 이제 사랑의 배신자로 취입을 했었죠. 그거를 이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했는데 콘서트 버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곡은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도공학 9번째 시간인데요. 1강부터 8강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토픽들만 딱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간 설명하고 이제 9강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요. 신호 및 전기 설비에 관련한 철도에 관련해서 신호 및 전기 설비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딱 1시간 타임으로 딱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배우기 전에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것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철도에 대해서 배웠죠. 철도는 뭐였어요? 여객 화물 운송 전용 차량이 레일 또는 일정한 가이드웨이에 유도되어 주행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철도라고 그랬고요. 레일 침목, 도상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보선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강에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정거장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거장에는 뭐가 있다? 역하고 조차장, 신호장이 있다. 신호소는 정거장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궤도에 있어서 표준 궤가는 1435mm라는 거 알아두시고, 궤도의 구성 요소로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레일, 침목, 도상이 있었다. 이때 궤도의 구비 조건 알아두시기 바래요. 열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될 것, 차량의 동료와 진동이 적고 승차감을 좋게 주행할 수 있는 구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궤도 틀림이 적어야 된다라는 궤도의 구비 조건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때 신호에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도 신호에 관련해서 설명할 거지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 2강에서 언급했던 게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입판 신호기, 유도 신호기, 폐색 신호기, 엄호 신호기였어요. 이게 바로 통틀어서 주 신호기라고 그러고, 원방 신호기, 중계 신호기가 우리가 종속 신호기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강 철도 계획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서 4강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한번 볼게요. 4강에서는 뭘 배웠냐면요. 선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선로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얘기해서 궤간에 대해서 설명했죠. 궤간. 레일면에서 하방 몇 밀리미터 점의 레일 두 내측 간의 최단거리라고 그랬어요. 몇 밀리미터? 14mm입니다. 14mm 점의 레일 두부 내측 간의 최단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배 하시는 분들은 두부의 뜻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표준 궤간은 몇 밀리미터인지 아시죠? 아까 언급했던 거 1435mm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환계 말고 한계. 건축 한계가 있고 차량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차량 한계예요. 뭐냐면 차량 단면의 최대 치수를 제한한 것으로 차량의 어떠한 부분도 이 한계 내에 저촉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차량 한계라고 그랬고요. 건축 한계라는 것은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의 일정 공간을 설정하는 한계로서 건물과 모든 건조물은 이 한계를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 한계의 폭은 3.6m, 건축 한계의 높이는 5.15m라고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레일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레일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 레일은 열차중을 직접 지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레일의 무게 단위로서 kg/m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표준적으로 이제 쓰는 레일의 무게가 50kg 뉴턴이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레일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 정청 레일은 25m 정도 되고요. 단청 레일은 10m에서 25m, 25m에서 200m는 장청 레일이고요. 200m를 넘어가 버리면 장대 레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흔히 쓰는 레일의 무게는 50kg인데 이 50kg의 레일을 주로 사용하는 이 탄소 강레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탄소가 제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이 이제 우리 레일의 재질로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일의 내구 연한으로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레일의 내구 연한은 훼손, 부식, 마모 등의 3요인이 있고요. 레일의 피로 현상이 있으면 레일을 교체해야 돼요. 그 이유가 레일의 수명은 궤도 노방, 운전환경, 통과토수 등에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일 같은 경우는 직선부일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마다 바꿔줘야 되고요. 해안 쪽이 있으면 12년에서 16년에 한 번씩, 터널 내에서는 5년 내에서 10년에 한 번씩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이음매 이외의 부분과 강도와 강성이 동일할 것,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와 철거가 용이할 것, 레일의 온도 신축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연직 하중뿐만 아니라 행압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가격이 저렴하고 보수에 편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일 용접법 3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장 효율이 높은 용접 이음매로 전기 플래시 버트 용접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스호 압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을 혼합한 것이 바로 테르밋 용접이라는 것. 이 3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목에 관련해서 설명했었죠. 침목의 구비 조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레일과 견관 체결에 적당하고 열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탄성, 완충성, 내구성 등이 풍부할 것, 도상장이 크고 도상 다지기 작업에 편리한 치수일 것, 취급이 용이하고 내구 연한이 길고 경제적일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의 구비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침묵하면은 우리가 2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먼저 목침묵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PC 침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목침묵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탄성이 풍부하여 완충성이 크고 보수와 갱한 작업이 용이하며 전기 절연도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침묵 하면은 방부 처리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배설법, 로우링법, 류핑법, 몰턴법이 있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C 침묵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죠. 균열이 생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PC 침묵이라는 게 균열이 생겨도 탄성한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도상장이 큽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 취급이 어렵고 도상을 보수할 때 파괴되기 쉽고 전기절연이 목침목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요.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PC 침묵이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 마이크가 너무 떨어졌네. PC 침묵이라 그러는데 이 PC 침묵은 연간 검사 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본선 2회 이상, 측선 1회 이상. 예,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상에 대해서 배웠죠. 도상은 뭐가 있었을까요? 도상의 목적 볼게요. 레일의 침묵 등에서 전달된 하중을 널리 노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침묵과 레일을 탄성적으로 지지하고 차량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고 궤도의 열화를 경감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상은 콘크리트 도상이 있고 슬래브 궤도가 있는데 콘크리트 도상은 틀림 발생 시 보수 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자갈 도상만치 못하다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슬래브 궤도는 블럭식 직결궤도의 결점을 개선한 신궤도 구조로서 궤도 슬래브와 상 콘크리트 및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슬래브 궤도라고 그럽니다.
이 철도선로 관련해서는 전부 다 중요해요. 레일 버팀새. 레일 버팀새는 곡선부에는 개간 외측에 철제 또는 목재 지제를 부설하고 곡선 반경이 적으면 부설 간격을 적게 하여 많은 지제를 사용하고 곡선 반경이 크면 간격을 크게 하여 못으로 침목에 고정시킵니다. 분기부엔 차량 충격이 심하므로 궤관 확보가 곤란하여 매 침목마다 강제의 견고한 레일 버팀새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분기기는 뭘까 해서 5강에서는 분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분기기는 뭐냐면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타 궤도로 전이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 상의 설비를 우리는 분기기라 그래요. 그래서 분기기의 3요소 제가 설명했었죠. 먼저 포인트부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관리는 이제 우리가 기관사예요. 근데 선로 이제 분기기인데 우리가 이제 길이 갈려져 있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갈려져 있는 방향으로 갈 거면 뭐예요? 뭐부터 먼저 박죠? 포인트, 그 다음에 리드부, 그 다음에 크로싱부. 이렇게 돼 있다 보시게 되겠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 대양이라 그러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갈리는 부분에서 이제 길이 하나의 길로 합쳐지는 그 부분을 우린 배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의는 뭐냐? 상시 개통되어 있는 방향을 정의라 그러고 포인트의 정의라 그러고요. 반대로 개통되어 있는 것을 반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정의의 표준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뭐냐면 본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을 우린 정의라고 그러고 단선의 상하 본선에서는 열차의 진입 방향을 정의로 합니다. 그래서 본선과 측선에서는 본선의 방향을 정의로 하고요. 본선 안전측선 상호간에는 안전측선의 방향이 정의로 하고요. 측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을 정의로 하고요. 탈선 포인트가 있는 선은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을 우리는 정의로 잡습니다. 그리고 분기기 하면 뭐가 중요하냐? 입사각이죠. 이 입사각은 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열차의 고속 운전을 할 경우에는 입사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크면 탈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강에서는 뭘 배웠냐면은 6강에서 배웠다고 할 수가 없죠. 8강에서 배웠지만 윤중과 횡압에 대해서 배웠죠. 윤중은 뭐였어요? 수직력이에요. 횡압은 수평이에요. 좌우 방향의 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력을 윤중이라고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횡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원으로 따지면 원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금 동영상 강의하고 지금 내 혼자 들을기라고 동영상 강의 찍고 있는데 속으로 해라면 어떻게 해라고요? 켄트를 알아갈게요. 켄트와 슬랙은 전혀 상반되는 의미인데 켄트 같은 경우에는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고요. 이 공식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C는 11.8 곱하기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C인데 여기서 R은 곡선 반경이라 그랬죠. 곡선 반경이고 V는 열차 속도라 그랬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켄트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켄트 하면 또 켄트 부정량을 또 알아두셔야 되죠.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부족하게 되고 저속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남게 되고요. 고속열차의 부족한 켄트량을 켄트 부정량이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켄트 부정량. 왜 켄트 부정량을 설치해 놓는지는 그 6강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아시죠? 한국철도의 최대 허용 켄트 부정량은 몇 밀리미터? 100mm다. 그래서 직선 체감으로 곡선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강에서 뭐 배웠냐면 완화곡선에 대해서 배웠죠. 완화곡선에서 배웠는데 완화곡선 이거 중요하죠. 철도 차량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진입 시 혹은 반대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진행할 때 열차의 주행 방향이 급변하여 나타날 차량의 동력을 줄이기 위해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삽입하는 것을 우리는 완화곡선이라 그래요. 차량의 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랙은 제가 설명했었죠. 켄트의 거의 상반된 개념이에요. 뭐냐? 내측에 있는 레일을 괴간 외축으로 약간 확대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6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철도 차량 7강에서는 뭘 배웠느냐? 철도 차량 앞부분에 대해서 배웠죠. 동력차, 비동력차에서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동력 전달 방식. 동력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어식, 액체식, 전기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강에서는 뭘 배웠냐면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차량 진동의 종류 있죠? 차량 진동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롤링이 있었고요. Y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칭이 있었고요.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요잉. 다시 말해서 사행동이라 그러죠. 이게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 저항과 제동거래에 대해서도 배웠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동력 분산식이에요. 동력 분산식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동력 분산식 같은 경우는 일반 철도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 객차에서 새마을호를 제외한 웬만한 철도에서는 동력 분산식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는 철도, 우리가 타는 열차 있죠? 그거예요. 전동차라든지 아니면 무궁화호라든지 이런 열차들이 이제 동력 분산식에 속하는데 이 동력 분산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높은 가속도를 얻을 수 있고 축중을 분산할 수 있고 전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저번 강의까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복습 요거까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신호 및 전기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 및 전기 설비라는 것은 이 신호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열차 진로 제어 설비, 열차 간격 제어 설비, 운전 보안 장치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요. 신호 설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운전 보안 장치입니다. 운전 보안 장치는 알아주세요. 아이고 운전 보안 장치가 있거든요. 이 운전 보안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보안 장치라는 것이 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 취급 규정을 배우시게 되거나 운전 취급 규정을 배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됐던 내용인데 운전 보안 장치는 뭐냐면 열차 및 차량, 그러니까 열차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쉽게 열차 등이라 할게요. 열차 등의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뭐가 있어요? 폐색 장치예요. 폐색 장치는 뭐냐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로가 한 개가 있잖아요. 선로가 하나가 있잖아요. 선로가 하나가 있으면 그 선로 하나에 두 개 이상의 열차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한 개 열차만 움직여야 되는 그걸 우리는 폐색 구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폐색 장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신호장치는 말 그대로 신호장치죠.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뭐 분기기 생각하시면 돼요. 선로전환장치는. 그리고 경보장치, 열차 자동 정지장치. 열차 자동 정지장치는 뭐라고 부르시면 되냐면 ATX라 그래요. ATX. 왜 ATX냐? 자동을 영어로 오토매틱이라 그래서 오토매틱에 A를 땄고요. 그리고 열차는 트레인이잖아요. 이 트레인에 T를 땄습니다. 그래서 ATS, 정지를 스탑이라 그랬죠. 그래서 열차 자동 정지 장치를 우리는 흔히 ATX라고 그래요.
ATS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또 있어요. 운전 보안 장치 중에 열차 자동 제어 장치가 있어요. 이 차상 장치, 지상 장치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열차 자동 제어 장치는 ATC예요. 왜? 이 C라는 게 컨트롤의 줄임말이거든요. 컨트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ATC인 거예요. 컨트롤이 제어잖아요. 아시겠죠? 열차 자동 운전 장치예요. 운전의 오퍼레이터의 O를 따서 ATO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열차 종합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CTC가 있고요, TTC가 있고요, 로컬이 있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색 장치는 선로의 일정 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색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운전 보안 장치에 대해서 여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운전 보안 장치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동 장치는 뭘까? 연동 장치는 뭐 할 때 쓰는 걸까? 이거 한번 볼게요. 연동 장치는 뭐 할 때 쓰는 걸까? 연동 장치예요. 연동 장치. 그렇다면 연동 장치는 뭐 할 때 쓰는 걸까? 바로 신호기와 전철기를 서로 연관시켜 동시에 제어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연동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안설비라고도 하고요. 이 보안설비가 신호 연동장치와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열차 간격 제어 장치 중에서 폐색 장치가 있거든요. 폐색 장치 우리가 아까 봤었죠? 뭐예요? 역과 역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을 통과하고 역을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른 역을 가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 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로 사이를 1폐색 구간으로 하여 한 개의 열차만을 운전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둘 이상 열차를 쓰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운전 보안 장치로서 뭐가 또 있었다고 그랬죠? 요거 ATS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를 열차 자동 정지 장치라 그러는데 기관사가 신호기의 지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선행 열차와의 추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 또는 감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ATS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제동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차 자동 제어 장치는 ATC라 그러는데 이 열차 자동 제어 장치 ATC는 지상의 열차 운행 조건을 궤도회로 또는 정보 전송 장치를 이용하여 차상으로 전송, 차내의 허용 속도를 연속으로 표시하고 열차의 속도가 허용 속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 또는 허용 속도 내로 감속시킨다. 내 의미는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아시고 ATO 열차 자동 운전 장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래의 기관사에 의한 수동 운전 형태에서 운전 능률의 향상을 위해 열차의 가속과 감속 및 정위치, 정차 등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를 우리는 ATO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운전보안장치에 대해서 배웠으면 신호기 장치에서 철도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는지 일단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뭐가 있냐. 자, 상치 신호기가 있어요. 상치 신호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상설 신호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시는 이 상치 신호기라고 하면 주 신호기가 있고 종속 신호기가 있고 신호 부속기가 있어요. 그 중에 주 신호기는 들어보세요.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 업무 신호기, 입환 신호기, 유도 신호기가 있고요. 종속 신호기는 중계 신호기, 원방 신호기, 통과 신호기가 있어요. 신호 부속기는 진로 표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신호 중에서 임시 신호기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1강에서부터 계속 2강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던 내용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쵸.
서행 신호기가 있고, 뭐 또 있어요? 서행 예고 신호기가 있고요. 그 다음, 서행 해제 신호기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수신호에는 뭐가 있어요? 대용 수신호, 통과 수신호, 임시 수신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임시 수신호. 일단, 그래도 정리를 해보는 게 낫긴 하겠다, 야. 자, 여기서 수신호. 수신호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용 수신호가 있고요. 통과 수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 수신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용 수신호, 통과 수신호, 임시 수신호가 있는 그걸 우리 수신호라 그러는데 이런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신호로서 세 가지, 원래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발보 신호, 발광 신호, 포급 신호, 환호 신호, 발레 신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철도 관련법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주세요. 특수 신호는 포급 신호와 화염 신호가 있다. 예, 안 적어드릴 겁니다. 이거는 철도 관련법에서 적어드렸기 때문에 그 전 강의를 들으시든지 제가 또 철도 운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치 신호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상치 신호기. 이게 상치 신호기가 상설 신호기라고도 해요. 자, 이제 우리 철도 관련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도 차량 운전 규칙하고 도시철도 운전 규칙하고 그게 용어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형 폐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식이냐 지령식이냐 이게 또 용어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은 같이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치 신호기라고도 하고 상설 신호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상치 신호기라고 하니까 상치 신호기라고 할게요. 먼저 볼게요. 설명 잘 들으세요. 먼저 주신호기입니다. 주신호기. 자, 주신호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장내 신호기가 있죠? 이 장내 신호기는 뭐냐? 정거장에 진입할 열차에 대해서 그 신호기 내방으로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다. 그래서 정거장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장내 신호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기가 있어요. 이 출발 신호기는 뭐냐? 정거장에 출발하는 열차에 대해서 그 신호기 내방, 그러니까 그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출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죠. 이걸 우리 출발 신호기라고 해요. 그리고 폐색 신호기입니다. 폐색 구간에 진입할 열차에 대해서 폐색 구간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를 우린 폐색 신호기라고 그러죠. 유도 신호기. 이 유도 신호기라는 것은 주체의 장내 신호기가 정지 신호를 현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내방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유도 신호기라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엄호 신호기. 엄호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얘기해요. 특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내방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엄호 신호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입판 신호기가 있고요. 입판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내방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 입판 신호기가 있어요. 이렇게 주신호기가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장내 신호기와 엄호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엄호 신호기는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종속 신호기. 이 종속 신호기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원방 신호기입니다. 이 원방 신호기 알아두세요. 비자동 구간의 장내 신호기에 종속하여 그 외방에서 장내 신호기, 통틀어서 주 신호기라고도 하죠. 주 신호기의 신호 현시 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원방 신호기라고 그래요. 그 원방 신호기의 뜻 꼭 알아두세요. 어떻게 시험 나왔냐면 주 신호기의 신호 현시 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로서 올바른 것을 해가지고 원방 신호기로 답을 체크하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원방 신호기 꼭 알아두시고요. 통과 신호기. 이 통과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계 연동 장치의 완목식 출발 신호기에 종속하여 잠깐만요. 여기서 완목식이다. 완목식이 뭐냐면 기계식 신호기를 얘기해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쓰는 신호기를 완목식 신호기라고 그래요. 요새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완목식 신호기, 기계식 신호기를 의미하여. 하여튼 간에 완목식 출발 신호기에 종속하여 장내 신호기의 하위에 설치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통과 신호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종속 신호기로서 뭐가 있냐면 중계 신호기가 있거든요. 이 중계 신호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종속 신호기의 뜻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종속 신호기는 주 신호기의 인식 거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바깥쪽에 설치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종속 신호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호부속기입니다. 신호부속기. 신호부속기는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가 있냐?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 주 신호기의 지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기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진로 표시기는 3개 진로 이하는 등열식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4개 진로 이상은 문자식 진로 표시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신호 보석기가 이제 진로 표시기 같은 경우에는 3개 진로 이하는 등열식을, 4개 진로 이상은 문자식을 표시한다. 자, 3개 밑으로 등열식, 4개 위로는 문자식. 꼭 알아주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상의 분류로서 뭐가 있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상의 분류로서 뭐가 있냐? 완목식 신호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색등식 신호기가 있었고, 색등식 신호기에서 뭐가 있냐면 단등형 있고 다등형 있고 등열식이 있어요. 일단 그냥 뜻은 몰라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호현시별 분류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신호현시가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몇 현시가 있어요? 우리 2현시는 볼 수 없죠, 솔직히. 2현시라 해봤자 횡단보도 우리 자동차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동차와 보행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가 지나다니잖아요. 우리 보자. 진짜 쪼매난 섬 말고는 아시지? 진짜 쪼매난 섬 말고는 웬만한 섬이라도 어느 국토를 밟더라도 신호기가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용 신호등이 있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죠.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몇 현시가 있어요. 자동차, 창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신호기도 있겠다. 2현시죠. 웬만해선 다 2현시예요. 미연시 아니에요. 미연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2현시예요. 2현시.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호 현시가 좀 적어도 한 3년시에요. 3현시. 3현시고요. 아까 미연시 드립했다가 연시를 할 뻔했네요. 현시인데 3현시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신호기가 이제 사구간이 이제 사구간이라 해야 되나? 그 있잖아요.
십자 구간이 있는데 그 거의 십자 구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현시를 사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현시 이게 현시가 뭐냐면 등이 몇 개 있느냐는 소리예요. 등이 몇 개 있느냐. 등이 2개 있으면 이현시, 등이 3개 있으면 삼현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보면은 빨간색 빨간 등 노란 빨간불, 노란불 그리고 초록불 있잖아요. 그럼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좌회전 방향 그냥 직진 방향이 있고요. 좌회전 방향, 우회전 방향이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진주 가봤는데 거기 그 과자동 그 진양호 쪽은 오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간불, 노란불, 좌회전, 직진, 우회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한 3, 4현시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근데 철도도 이러한 신호 현실을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랑 보행자랑 자전거 신호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1학년 슬기로운 생활에서 배웠던 거, 우리들은 1학년 시절 때 배웠던 거. 빨간불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죠. 무슨 신호예요? 정지 신호잖아요. 그리고 초록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건너야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불을 우리가 진행 신호라 그러는 거예요. 노란불은 뭐예요? 빨간불이 나올 테니까 주의를 해라. 그래서 주의 신호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신호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자동차의 현시인데요. 현시인데 철도에서도 이러한 현시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제 레일이 있더라 손치더라도 이제 이제 그 앞에 있는 열차가 있고 뒤에 있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폐색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 측선이 있는 경우. 그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던 철도가 지나다니니까 정지 신호를 현실해야 된다 싶을 경우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도도 이제 신호등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현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현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보행자 신호 있죠? 횡단보도 신호등. 그 신호등 생각하시면 돼요. 뭐와 뭐만 있어요? 그렇죠. 정지 신호기가 있고 진행 신호가 있죠. 근데 철도에서는 이거 말고도 이현시 또 다른 진행이 있어요. 또 주의 신호랑 진행 신호만 있는 이현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현시 볼게요. 삼현시는 우리가 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철도 불모지라고 해도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빨간불 정지신호, 노란불 주의신호, 초록불 진행신호. 근데 삼현시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넘어가 주시고 사현시. 사현시는 뭐가 있냐? 정지신호가 있고 주의신호가 있고 감속신호가 있고 진행신호가 있어요. 또는 정지신호가 있고 경계신호가 있고 주의신호가 있고 진행신호가 있는 거예요. 자, 오현시. 오현시는 사현시에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정지신호가 있고 주의신호가 있고 정지신호가 있고 경계신호가 있고 주의신호가 있고 감속신호가 있고 진행신호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에도 경계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계 또는 주의예요. 경계랑 주의 신호가 노란불에 다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호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또 임시 신호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임시 신호기가 있었고 또 특수 신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특수 신호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고 등이 났을 때 그때 생기는 신호인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철도 관련법 하면서 설명을 했고 철도 안전법, 철도 운전법 할 때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임시 신호기, 임시 신호기는 우리가 많이 언급했죠. 자,
복습화 있게 한번 볼게요. 서행예고 신호기. 서행예고 신호기가 뭐예요? 서행예고 신호기는 서행신호기, 일단 서행신호기부터 볼게요. 서행신호기. 서행신호기는 뭐냐면, 서행을 요하는 것, 서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서행이라는 뜻이 정확히 뭔지 알아요. 서행 뜻이. 서행이 뭐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 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어떤 운전면허도 운전면허 있으면 서행이라는 건 잘 알 거예요. 서행은 뭐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걸 우리는 서행이라고 그래요. 그 서행을 요하는 구역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그 구역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서행 신호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행 예고 신호기가 있겠죠. 이 서행 예고 신호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서행 신호기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신호기예요.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서행 신호기를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전방에 서행 신호의 현시가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서행 예고 신호기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서행 신호기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신호기를 서행 신호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행 해제 신호기. 이 서행 해제 신호기라는 것은 서행 구역을 진출하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서행을 해제하는 신호기. 서행을 안 해야 된다. 이제 빨리 달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시신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다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전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호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도 신호 및 전기 설비에 대해서 복습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하고 10강을 이번 10강에서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10강 본론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